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다라는 거는 이제 생물학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세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지, 조직화가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이제 셀 타입, 뭐죠? 혹시 알고 있다면? 세포를 크게 구분을 하면은 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없는 거는 원핵생물 프로캐리ոտ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진핵생물 유캐리ոտ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처음 보는 게 있으면은 뭐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세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책상이나 의자나 봐도 뭐 세포가 없는데 이제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이 로버트 훅이고 17세기에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이렇게 관찰을 해서 마치 이제 수도사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 방을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제 동물 같은 데서 이렇게 수양을 하게 되는데 거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뭐 현미경 사진으로 몇 가지 뭐 세포들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간세포가 있고 뭐 금붕어의 스킨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뉴트로필은 백혈구 중에 하나죠. 혈액세포 중에 하나고,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고, 이것도 다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모양은 엄청나게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뭐 기능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의 어떤 이센셜한 성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빌딩 블락이 거의 같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세포를 이루는 매크로몰레큘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리콜렉 애시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다르지만 구성 성분은 거의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제 발현되는 유전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구조도 달라지고 이제 기능도 달라지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살아있는 이제 세포들 아니면 생명체의 이센셜한 펑션을 크게 이렇게 6개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각각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챕터에서 조금 더 좀 많이 다뤄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체, 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라는 거죠. 그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가 가능한 이유는 뭔가 대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뭐 에너지를 얻고 그걸 이용해서 또 빌딩 블록을 만들어서 합성을 하고 이런 이제 대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우리 사실은 크리스탈 뭐 이렇게 소금 같은 것도 이렇게 결정해서 그로스가 일어나는데 그 그로스랑은 또 좀 차원이 다른 그로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프로덕션이라는 거는 한 세포가 이제 디비전을 해가지고 계속 뭐 2개가 되고 또 디비전 4개가 되고 이런 과정을 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거는 이제 셀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9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포가 그 내부의 인터널 인벌먼트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 내부하고 외부를 경계짓는 멤브레인이 있잖아요. 셀 멤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 셀 멤브레인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7장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생명체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 계속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반응에 해서 적절한 어떤 자기만의 고유의 어떤 반응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존을 이제 생존의 확률을 최고로 높이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그널을 센싱하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하는 이제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8장에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분화라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는 똑같이 생긴 수정란이었는데 아무도 이거를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분화를 하면서 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변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모양이 생겨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분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10장에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혼자 세포는 세포끼리 또 개체는 개체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7장, 8장,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 6가지가 이제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여기서 이제 좀 분류를 한 큰 내용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특징당 한 페이지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잘 알면 사실 여러분들이 스쿨 봐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스쿨 요구 맥락을 이렇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체들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큰 제목이죠. 큰 제목 이렇게 알아가는 게 첫 번째 나온 게 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밑면에는 이런 이제 메타볼리즘이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메타볼리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구분을 하자면 카타볼리즘하고 어나볼리즘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국말로는 카타볼리즘을 이화작용, 뭔가 분해하는 작용이라고 하고 아나볼리즘을 이제 동화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통칭해서 우리가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큰 물질, 라지 몰레큘을 부수고 그 부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빌딩 블락, 뭔가 이렇게 부서지는 어떤 서브유닛이 되는 거죠. 빌딩 블락이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카타볼리즘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나볼리즘은 이제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된 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다음 빌딩 블락을 활용해서 그 개체가 세포가 필요로 하는 고유의 물질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아나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림에 이렇게 도식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서브유닛이 뭐예요? 빌딩 블락이 아미노산인 거죠. 아미노산. 여기 이제 동그란 구슬이 아미노산을 표현을 합니다.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돼서 이제 폴리펩타이드 프로틴 이제 체인이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이제 부서지면은 뭐가 돼요?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부서지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냥 편의상 여기서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에너지가 뭐 여기서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더 부서지면서 에너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그냥 마치 서브유닛이 이렇게 갈라지기만 하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여기도 뭐 카보하이드레이트잖아요. 이렇게 폴리사카라이드가 그냥 부서지면은 그래서 모노머가 되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화학적으로는 맞진 않아요. 맞진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 표현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있어요? 긴 체인 이런 거 중에 스타치가 있다, 그렇죠? 스타치가 있다. 그게 있으면 얘가 분해가 되면은 글루코즈, 포도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 포도당이 더 작은 구성 요소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디테일은 틀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미노산이 더 작은 물질로 분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돼지고기에 있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우리 몸에서 필요한 또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개고기는 금지가 됐죠. 개고기는 보신탕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되게 옛날 이제 어른들 뭐 되게 여름에 특히 막 이렇게 뭐 기저귀 세하다 할 때 보신탕을 이제 즐겨서 이제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신탕을 먹으면은 금방 이렇게 힘이 돈다고 이렇게 저는 안 먹어봤지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게의 그런 그 단백질의 그런 아미노 구성 성분이 사람하고 제일 유사하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보신탕을 이제 섭취를 하면은 금방금방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이 공급이 돼서 되게 기운이 난다. 라고 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사실은 이런 프로세스에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도 우리가 뭐 그냥 이런 단당류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달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 뭐 이런 거 과다 이런 거를 이제 먹으면 굉장히 금방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몸에는 좀 안 좋다고는 하죠. 이제 어쨌거나 근데 이제 더 긴 아까 얘기했던 스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글루코즈로 분해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과당이라든지 이런 단당류로 분해가 될 수 있고 얘들이 이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또 다시 얘네들을 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런 당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타볼리즘, 에너볼리즘이 그래서 일어나는 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팻인데 요 팻은 뭐 팻이라는 것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다양한 팻 종류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뭐 어떤 중성지방 같은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성지방 여러분들 한번은 배웠을 텐데 이 하늘색이 뭘 표시하는 건가요? 지방산 하늘색이 여기 긴 체인이 3개가 있고 이 하늘색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팻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지방산 얘기했는데 지방산이 사실 요거예요. 요거 사슬 지방산 그렇죠? 지방산 패티 애시드 그렇죠? 패티 애시드 긴 체인이 있잖아요. 카본 체인이 긴 거 이렇게 3개가 있고 걔네들을 묶어주는 요 하늘색이 뭔가 혹시 아세요? 글리세롤 그렇죠? 글리세롤에 요 지방산이 이렇게 쭉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요게 중성지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중성이라는 건 뭐 차지가 없는 여러분 다 날씬하고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배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은 사실 3개하고 이제 글리세롤로 구성이 되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은 이런 글리세롤하고 패티 애시드로 이제 분해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패티 애시드가 다 분해돼서 아세틸코에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세틸코에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분해가 돼야지만 에너지가 나오지만 하여튼간 이게 이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얘들도 또 우리 몸에서 또 필요한 패티 애시드 여러분들이 먹는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참기름에 있는 그런 패티 애시드 성분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또 패티 애시드가 종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해된 걸 가지고서 사람이면 사람 몸에 필요한 그런 패티 애시드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섭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일어나고 사실 먹은 거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제일 경제적일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생물체마다 자기 구성하는 성분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이런 성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뉴클레익 애시드와 마찬가지고 사실 뉴클레익 애시드는 그렇게 그닥 에너지원으로 뭐 쓰이지는 않죠. 여러분들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하고 팻이 그죠?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고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구성 성분을 많이 쓰이고 정말 이제 뭐 에너지원을 먹질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프로틴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 뉴클레익 애시드도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이런 빌딩블록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세포 내에서 선호하는 것들은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타볼리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타볼리즘 대사를 하면서 세포가 이제 계속 자라는 거죠. 자라게 하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부피에 도달하게 되면은 셀 디비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리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포가 자라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레귤레이션, 세포의 어떤 자라고 디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암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암세포가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 일련의 이제 과정, 세포가 자라고 그다음에 자라고 셀 디비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지놈이 2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세포가 두 덩만이 났는데 뭐 지놈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정상적인 세포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셀 디비전이 있기 전에는 DNA가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DNA 레플리케이션. 그래서 항상 세포가 자라고 이런 디비전이 하기 전에 DNA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디비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각각의 이 단계에서는 어떤 세포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그런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 그로스하고 디비전이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셀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 얘가 디비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포를 딸 세포, 도터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들 세포라고 안 하고 딸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딸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 워낙에 엄마 세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네릭 머터리얼을 똑같이 가져야 되겠죠. 아니면은 정말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항상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셀 디비전 전에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NA가 2배로 복제가 되고 그게 이제 골고루 그게 딸 세포에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우리 암 발생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용어들, 셀 사이클, 뭐 이런 메타볼리즘, 아나볼리즘, 캐타볼리즘,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이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외울 게 많다. 라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아니면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 아니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말 한마디 못했었는데 이제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뭘까요? 그 용어, 그죠? 단어들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생물학도 되게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처음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만 익숙하면은 나중에는 뭐 약간 스토리텔링 같이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 실험을 해서 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영어 단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이런 처음에 나오는 용어들에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물학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용어들만 좀 익숙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보통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어 용어를 많이 썼죠. 배울 때 주로 이제 한국어 용어를 쓰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교 오면서 대부분의 용어들 이제 영어로 하니까 그것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한국어는 우리나라만 쓰고 결국에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이제 영어라는 공통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영어의 어휘를 알아야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다시 뭐 영어로 나오면 그냥 그때 영어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새롭게 접하는 용어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때 뭐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 머리 기억력은 엄청 좋잖아요. 저보다 제 생각에는 10배 이상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경험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기억력이 쇠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기억력이 좋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이제 금방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그때 그냥 처음 들을 때 그냥 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생물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살아있는 세포의 특징이 인터널 엠버런먼트를 유지한다.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세포들은 하여튼 세포막으로 뭐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이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안과 밖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시키려면은 사실은 좀 약간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안팎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일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메바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메바도 이렇게 싱글셀로 되어 있는 그렇죠? 원생동물이 되겠는데 얘는 어떤 뭐 강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세포 강의 어떤 물질 성분하고 세포 안을 이루는 성분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물질의 어떤 선택적인 투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투과가 없으면은 강물의 성분하고 아메바 몸속의 성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퀄리브리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어떤 멤브레인에 어떤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질 성분이 밖에 거랑 섞이지 않고 잘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는 에너지를 좀 소모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뭐 굉장히 유니크한 몰레큘인 단백질, 뭐 DNA 등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물질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물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솔트라든지 슈가 이런 것들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만 어떤 약간 능동적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 패시브한 디퓨전으로 밖에 있는 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더 퍼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한 성분이 안팎에 존재하더라도 그 농도는 이제 다르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멤브레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송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리스판드를 한다. 외부 환경에 이제 자극에 반응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싱글 세포 수준에도 반응을 하고 이렇게 좀 개체 수준에도 반응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이 식물의 이름이 뭐죠? 본 적 있어요? 이름 혹시 알아요? 이렇게 건드리면 이게 딱 오므리는 식물. 응? 미모사. 미모사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어요? 네. 저기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수람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나눠주고 그러는데 미모사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막 길에도 막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길에서는 거의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건드리면 얘가 딱 오므리는 미모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외부 환경에 얘는 이제 터거 프레셔가 이제 조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터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딱 오므리게 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정말 졸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 재밌네 하고 뭐 하거나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매크로한 스케일의 반응도 있고 이제 세포 수준에서의 반응도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반응이 있는 거죠. 세포가 하는 반응이 있는 외부 자극에. 예를 들어서 오스모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를 한다. 그 오스모시스가 뭐죠? 삼투. 여러분들 김치 절일 때 소금물에 넣는 김치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 반응이 대표적인 이제 오스모시스 삼투 반응이고, 호메오스테시스라는 단어는 뭘 것 같아요? 항상성.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삼투압에 대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렇죠? 세포가 뭐 터지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죽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항상 이제 오스모시스 유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박테리아의 이제 케모텍시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뭘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케모니까 뭐 케미컬에 반응하는 거고, 여러분 텍시니까 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말 용어로 뭐였었을까요? 주화성 이런 거 들어봤죠? 주화성 이런 말 안 들었어요? 케모텍시스. 주광성. 이거는 뭐 이렇게 약간 생물학에 뭐 생물 이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화성 이런 말 안 들었어요? 케미컬에 어떤 이렇게 미생물이 있으면은 뭐 박테리아 이렇게 우리 대장균도 사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젤라라고 해서 이렇게 모터 같은 게 있어서 막 돌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맛있는 거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 뭐 톡신이 있다. 뭔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반대로 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케모텍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화성. 처음 들어봐요? 요즘 교과서에는 안 나오나 보죠? 옛날에는 저는 옛날에 배울 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주화성. 그래서 뭐 주방성 이런 것도 방성 뭐겠어요? 빛광이잖아요. 그렇죠? 뭐 식물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정말 빛의 방향을 기가 막히게 알고서 이렇게 꺾잖아요. 여러분 식물 키우면 그렇잖아요? 키우면 막 이렇게 꺾는 거 식물 키우다 보면은 뭐 해바라기 정말 빛을 따라 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광성 합니다. 그래서 이 케모텍시스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어떤 뭐 케미칼에 반응해서 그러면 반응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뭐 반응을 하려면 얘는 눈이 없죠. 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케미칼을 뭔가 센싱하는 뭐 리셉터 같은 게 있겠죠. 세포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런 리셉터가 있어서 그 리셉터가 이거는 내가 먹을 거다라고 하면은 플라젤라를 잘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반응하는 것 중에 일종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그 음식물이 뭐 이렇게 위에 도착하면 그때야 이렇게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 리스판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한 3개만 적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응들이 생물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배울 거고요. 뭐 센싱, 우리 빛을 센싱해서 빛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뭐 촉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반응하는 요구에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고등생물체 같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아니면 몸짓 뭐 이런 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세포 수준에서도 다른 세포의 존재를 느끼고 다른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을 알아채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가니즘의 세포 사이에서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nerve셀, 신경세포하고 머슬, 근육세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내 손을 움직여봐 하고 마음속으로 하면은 움직이죠. 그게 이제 머리의 대뇌에서 뭔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은 그게 신경세포를 통해서, 러브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머슬셀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신경세포하고 머슬세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싱글셀 오가니즘, 우리 같이 뭐 이렇게 그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든 세포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해야지만 객체 수준의 호메오스테시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 손가락은 따로 해, 나 손가락은 따로 할게,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물론 이제 뭐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싱글 세포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이제 메이팅을 해요. 메이팅. 뭐 여러분들 효모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죠. 효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뭐 빵만 잘 만들어주고 뭐 맥주만 잘 만들어주면 땡큐지, 뭐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을 텐데 효모도 이렇게 메이팅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메이팅 타입 뭐 암수가 있듯이 있는지 암수라고도 표현하고 뭐 A 타입, 알파 타입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다른 메이팅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페로몬을 분비를 합니다. 페로몬을 분비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서는 얘가 분비하는 거는 A가 스테이션을 하고 A 세포 분비하는 거 알파가 디테션을 하고 서로 이렇게 페로몬을 인지를 하고 내 짝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웨이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해플로이드인데 얘네들이 디플로이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팅, 그러니까 해플로이드 N자리죠. N자리 크로모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웨이팅을 하게 되면은 EN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웨이팅을 하는데 이때 이제 페로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곤충이나 동물만 이렇게 페로몬을 분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세포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테리아에서의 이제 포럼 센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럼이라는 그 단어가 뭐죠? 영어 단어가? 포럼. 여러분 영어 단어 엄청나게 많이 외웠을 것 같은데 포럼이라는 단어가 뭐죠? 정족수라는 거 알죠? 여러분
뭐 정족수의 3분의 1을 채워야지만 하고 해야지만 뭐 이렇게 뭐 의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족수. 그거를 이제 쿼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정족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뭐 이렇게 100명이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0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박테리아가 센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자기 뭐 동족이라든지 그런 박테리아의 어떤 덴서티를 내가 센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어떤 이제 환경이 있는데 뭐 바다에 뭐 이렇게 뭐 어떤 환경이 있었는데 박테리아가 이제 이렇게 한 마리, 한 세 마리 있을 때랑 고기가 엄청나게 뭐 많아졌을 때랑 환경이 다르겠죠. 어때요? 많아지면 일단은 뭐예요? 뉴트리언트에 대한 경쟁이 생기죠. 경쟁이 생기고 뭐 노폐물도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좀 악화될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다 주변에 있는 거 내가 다 먹을 때보다 이제 이렇게 뭔가 빽빽하게 있으면 뭔가 좀 환경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센싱하는 걸 쿼럼 센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제 박테리아가 어떤 물질 쿼럼 몰레큘이라는 걸 분비를 하는 거예요. 분비를 하면은 그거를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좁은 공간에 얘네들이 많으면은 그 몰레큘의 그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거를 이제 센싱을 해서 그러면은 이 주변에 나 같은 애들이 많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케미컬을 통해서 쿼럼 몰레큘이라는 케미컬을 통해서 주변에 나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다는 걸 센싱을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조건이 안 좋겠구나라고 이제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안 좋은 조건에서 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를 또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필름 같은 걸 형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이제 유전자 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쿼럼 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싱글셀 단세포 생물이지만 얘네들도 다른 세포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가장 생존에 적절한 그런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하여튼간 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심지어 이런 단세포도 하는데 특히 여러분 같은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단세포 생물도 약간 분할을 하기도 해요. 분할을 하기도 하는데 모양이 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가 경우에 따르면 약간 필라멘터스한 폼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모양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래도 뭐 사소한 디퍼런시에이션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디퍼런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이 다세포 생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수정란 거기 뭐 똑같이 생겼었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기관이랑 구조를 가진 이런 이제 생명체로 분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화 과정 중에서 똑같이 생긴 세포였는데 얘네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그렇죠? 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 스페시픽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 사진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여러분 몸을 이루는 세포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있죠. 뭐 간세포 있었고, 뭐 뉴런도 있었고, 또 무슨 세포 있어요? 근육세포도 있고, 피부는 상피세포도 있고, 약간 뭐 백혈구, 적혈구 같은 뭐 혈액세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유전자의 구성은 똑같아요. 유전자의 평을 좀 보면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진 그런 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각각의 세포가 분화할 뿐 아니라 또 그 세포가 모여서 어떤 기관들을 만들죠. 뭐 심장도 만들고, 허파도 만들고, 팔다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조직화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명체가 가지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이런 뭐 무생물, 돌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되는 점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모든 세포가 이제 굉장히 물론 이제 각각의 세포는 다 다른 그 대사를 가지고 있죠. 구조도 다르고 우리가 미생물 이콜라이 대장균하고 우리 사람 세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셀룰러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대사에서 봤지만 일단은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세포들, 대장균 세포든 우리 몸의 세포든 모든 세포들은 살아가려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원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광합성을 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태양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식물, 광합성하는 식물 또 광합성하는 박테리아도 있어요. 박테리아 중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태양 에너지를 그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이런 애들이 먹고 살잖아요. 식물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식물을 먹은 동물 뭐 이렇게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에 디펜던트 거죠. 태양이 사라지는 사실은 이제 모든 생명체는 사라지는 약간 이제 태양에 의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뭐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쓰지는 않고 우리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물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케미컬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스는 다르긴 하지만 생명체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뭔가 이제 생명체 하면 굉장히 이제 고귀해 보이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랑은 좀 다른 뭔가 고귀한 뭔가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다 들여다 보면은 우리 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다 화학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런 약간 생명체라는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을 이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 화학 반응이에요. 그렇죠? 화학 반응이고 그래서 어떤 케미칼이 만나서 새로운 케미칼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뭐 분해가 되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을 이제 촉진하는 게 그 반응 속도를 촉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촉매라고 얘기하죠. 촉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반응 속도만 그렇죠? 이퀄리브리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평행 그건 아니죠. 화학에서 뭐 평행 이퀄리브리엄을 바꿀 수는 없고 반응 속도 그렇죠? 뭐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빨리 가게 하는 걸 촉매라고 하잖아요. 촉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화학 반응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은 언젠간 일어날 수는 있겠죠. 이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느리기 때문에 이 반응을 빨리빨리 일어나게 하는 촉매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촉매를 효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엔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미컬 리액션의 반응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캐탈리스트, 촉매인데 이 우리 몸에 있는 촉매는 보통 여러분 뭐 화학 반응의 촉매로 뭐 써요? 보통 들어본 거 있어요? 화학 반응의 촉매 이런 거 들어봤죠? 금속 같은 거 많이 쓰죠. 백금, 촉매, 뭐 금,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 우리 화학 반응 실제적으로 우리 화학 반응을 해서 뭘 만들 때는 그런 금속 촉매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촉매는 그런 금속들이 아니라 단백질 형태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단백질이 아닌 촉매도 있어요. RNA 형태가 또 촉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우리 몸에 있는 촉매는 이제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촉매의 작용을 굉장히 이제 쉽게 약간 초등학생용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라색 동그라미하고 여기 이제 당근같이 생긴 게 붙이는 반응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효소에는
이걸 이제 기질이라고 하죠. substrate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기질. 기질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죠? 기질? 기질? 기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질 요 두 개가 생기는 거고 프로덕트는 뭐예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게 이제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요 효소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반드시 요 기질이 결합하는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질이 결합하는 여기서 뾰족한 부분,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요 기질이 결합을 하고 요 효소의 어떤 반응에 어떤 도움에 의해서 얘네들 반응이 촉진돼서 이렇게 두 개가 빨리 합쳐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뭐 둥둥둥 그냥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반응이 너무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이제 엔자임의 도움으로 빨리빨리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세포내 이제 물론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서도 그런 약간 스판테니어스하게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사 경로는 다 요 엔자임에 의해서 반응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어떤 시리즈 오브 스몰 스텝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그래서 뭐 어떤 합성하는 반응이라든지 분해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일련의 효소 반응이 쭉 연결이 돼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나중에 뭐 대사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코즈가 분해되는 대사거든요. 글루코즈, 포도당이 있잖아요.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을 뭐라고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1학년 때 생물학 시간에 응? 그렇죠. 해당작용이 해당작용 여러분 한문 좀 배워요? 요즘에? 한문 좀 배우긴 하죠? 이 당은 뭐예요? 당 슈가 해는 분해할 때 이제 당을 분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글라이코 하면 이게 당인 거니까 라이시스 하면 해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글라이콜리시스라는 과정 해당 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단계로 해요. 10단계. 나중에 뭐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10개의 효소 반응이 패스웨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개의 파이루베이트라는 이거는 이제 탄소가 몇 개예요? 글루코스는 탄소가 6개짜리잖아요. 그러면 파이루베이트는 탄소가 몇 개겠어요? 3개겠죠. 그렇죠? 근데 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걸 일련의 과정을 이제 해당 작용 글라이콜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10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효소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기 이제 스몰 스텝이라는 게 이런 스텝들. 스몰 스텝이죠. 스몰 스텝이 쭉 연결이 되었고 어떤 프로세스, 글라이콜리시스라는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 이제 바이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패스웨이,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작용의 경로, 그렇죠? 아니면 뭐 아미노산 생합성의 경로, 아미노산의 분해 경로, 그렇죠? 그런 패스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패스웨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시작하는 물질 뭐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은 하나가 분해되면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패스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용어들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 뭐 되게 간단한 개념이죠.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레귤레이션이죠. 조절. 그러니까 뭐 이런 글라이콜리시스 뭐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그냥 노상 일어나면 안 되죠. 먹는 족족 뭐 ATP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뭐 빨리 이게 분해되면 빨리 가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막고 그렇죠? 이런 이제 조절 작용이 항상 있게 됩니다. 아까 셀 사이클도 얘기했잖아요. 셀 사이클도 필요에 의하면은 계속 돌아가야 되고 필요가 없으면은 멈춰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생명의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레귤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조절이 돼야지만 아주 큰 탈 없이 생명체가 잘 자라는 거고, 뭐 레귤레이션이 망가지면은 다 우리 살아가지고 벽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프로세스는 레귤레이션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레귤레이션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가 되는데, 보통은 다 이런 물질들,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그런 물질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레귤레이션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프로틴 인터랙션, 프로틴하고 단백질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인터랙션,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백질하고 DNA가 연결이 되면서 레귤레이션 될 수가 있어요. 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세포, 유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에는 핵이 있거든요. 핵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전사조절 인자예요. 그래갖고 전사조절 DNA 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세포 핵 안에 있잖아요. 유캐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전사조절 인자라는 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나중에 이제 전사는 뭔지 알죠? 전사조절 인자는 뭐겠어요? 전사를 조절하는 뭐 팩터가 전사 조절 인자 거죠. 그러면은 전사라는 거는 이렇게 DNA가 있으면은, 그렇죠? 이런 DNA가 있으면 우리 저번에 다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mRNA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게 전사잖아요. 전사 트랜스크립션이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DNA로부터 RNA를 만드는 효소가 필요하겠죠. 효소. 지금 모든 세포 내의 반응은 다 효소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효소가 이게 이제 DNA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 한 가닥을 보고서 거기에 상보적인 컴플리멘터리한 이런 mRNA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까 얘기했던 효소가 필요하고, 이 효소는 RNA를 만들어내는 엔자임이에요. 그렇죠? mRNA니까. 그럼 RNA가 뭐예요? 그러니까 폴리머죠. 폴리머. 그러니까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RNA가 일종의 폴리머예요. 그렇죠? RNA 폴리머를 만드는 엔자임이니까 RNA를 만든다니까? 그럼 뭐라고 하고요?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합니다.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DNA 폴리머레이즈 지금 얘기했는데, 걔는 DNA를 만드는 레플리케이션에 관련한 엔자임이고, 얘는 RNA 폴리머 그냥 RNA예요. 여기다가 보통 에이즈를 붙이면은 엔자임은 뒤에다가 주로 에이즈를 많이 붙이거든요. 효소가 있는. 그래서 RNA 폴리머를 만드는 엔자임.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RNA 폴리머를 여기에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 움직이면서 이렇게 mRNA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잘 붙게 하는 어떤 도와주는 애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 아니면 못 붙게 하는 걸 리프레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전사를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사 조절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액티베이터도 아니면 리프레서도 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얘는 RNA 폴리머레이즈 잘 못 붙게, 액티베이터는 잘 붙게 해가지고 전사가 잘 되게 하고, 전사가 안 되게 하고, 이런 애들을 전사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니까 뭐야? 트랜스크립션, 인자는 뭐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름 붙이면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거. 이게 전사 조절 인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지금 이것도 너무 길게 왔는데, 나중에 어차피 뭐 배울 거니까 지금 알아둬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는 여기 DNA에 붙어야 돼요. 그렇죠? 전사 조절 인자는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핵막을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항상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애가 얘를 그냥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전사 조절 인자가 사이토졸에서 얘랑 그냥 딱 인터랙션을 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핵으로 못 들어가서 전사를 못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틴 인터랙션에 의해서 뭐가 레귤레이션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프로틴하고 DNA 인터랙션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이 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 내에
사실 많은 반응들이 이런 프로틴 인터랙션 또는 프로틴 DNA 인터랙션 아니면은 스몰 몰레큘 이렇게 어떤 스몰 몰레큘이 이렇게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얘 이제 활성을 조절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틴하고 어떤 스몰 몰레큘 사이의 인터랙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아주 사소한 레귤레이션을 누가 디자인한다고 하면 절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화적으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되게 옵티마이즈가 되어 온 레귤레이션이지만 또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면서 뭐 이렇게 뭐 지식도 쌓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아니면 약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뭐 셀 사이클, 그다음에 우리 혈당도 굉장히 조절이 잘 돼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당뇨병 걸리죠. 하고 혈압 조절, 그다음에 바디의 워러 밸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압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좀 고등 생물에서 수준에서 보는 거고 그중에 단세포 생물이라도 모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은 다 정말 정밀하게 이제 레귤레이션이 돼야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세포 가장 뭐 생명체 가장 기본 요소가 세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세포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오가나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모든 세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는 다 수용액 상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대부분이 뭐라 우리 몸에서 대부분이 물이죠.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그 수용액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물하고 어떤 물질하고의 인터액션 이게 가장 처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를 이루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인터액션이 되겠습니다. 세포 안에서 그다음에 세포 전체도 마찬가지 세포 안에서의 뭐 단백질 아까 DNA 그렇죠 여러 가지 리피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지의 결정적인 요소는 물과의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하이드로필릭하다고 하고 친수성, 물을 싫어하는 거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성질에 의해서 친수성은 친수성끼리 모이고, 그렇죠? 소수성은 소수성끼리 모이고 이러면서 1차적인 구조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실험 같은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있고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올리브오일을 이제 하면은 이렇게 층이 이렇게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리피드를 섞었다라고 하면은 요 리피드는 아까 봤던 팻이랑 좀 다르죠. 아까는 자리가 3개였는데 여기는 2개밖에 없어요. 이 리피드는 뭔가요? 그쵸. 포스폴리피드, 인지질.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이루는 인지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여기 하늘색 긴 거는 글라이세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글라이세롤 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있냐면은 그 홀라한 포스페이트하고 추가적인 홀라한 그룹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포스페이트이 들어있어서 얘는 이제 차지를 띠고 있죠.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콜린, 뭐 에탄올, 아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라는 뭔지 아시죠? 홀라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패티 애시드 레지두니까 여기는 그냥 하이드로포빅한 카본 체인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카본 체인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얘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해요, 포빅해요. 네? 하이드로포빅한 거고, 그렇죠? 이 파란색은 이제 포스페이트가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런 이제 층에다가 딱 얹으면은 하이드로필릭한 거는 물을 좋아하니까 밑으로 가고, 그렇죠? 하이드로포빅한 패티 애시드 체인은 뭐 올리브 오일 좋아하니까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이 나눠지는 거가 되고 서로 파티셔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아미노산을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아미노산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20개 아미노산 중에 하이드로포빅한 레지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하이드로필릭한 거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데 여기 백본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 그룹하고 애시드 그룹이니까 얘는 다 하이드로필릭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백본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층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머리만 동동 뜰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까지는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제 갈 곳을 정해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피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이제 크리티컬한 컨센트레이션 이상이 되면 이렇게 이제 마이셀 구조를 이루죠, 그렇죠? 마이셀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게 안으로 뭉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레귤레이션에 있어서 프로틴, 뭐 딘 프로틴 인터랙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팔찌전이 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이런 물질들이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세포가 구조화되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컴패터블한 것끼리 붙는 거죠. 건데 단백질하고 단백질도 붙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뭐 전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얘도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붙기가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반대로 하면 붙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모양이 안 맞으면 붙을 수가 없고 만약 이렇게 모양이 맞다. 이렇게 모양이 이제 그래도 좀 대충 단백질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뭐 하나는 이렇게 생겨갖고 좀 모양이 맞다 싶기는 한데 뭐 우연히 이제 표면에 다 차지가 네가티브예요. 그럼 서로 이제 리펄전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약간 화학적으로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뭔가 좀 화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뭔가 모양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질 때만 이런 분자들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몰레큘들이 DNA 프로틴도 마찬가지고 프로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프로틴하고 뭐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모양도 맞고 뭔가 그런 어떤 성질 화학적인 성질도 맞아야지만 서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인터랙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세포 안에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수상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장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고 이제 디테일로 보면은 각 뭐 프로틴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프로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어떤 디테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다 일어난다. 뭐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제일 먼저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멤브레인이죠. 세포를 있게 하는 게 바로 멤브레인이니까. 그래서 멤브레인의 기능을 1번, 2번 이게 중요한 걸 나눴는데 1번은 일단은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멤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Structural Organization의 기능이 있고 또 두 번째 기능 우리 계속 말했었던 거죠. 앞에서 물질 수송을 컨트롤하는 기능. 두 가지가 세포막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거, 그다음에 인터널 이바이먼트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세포막의 그 구성 성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포스폴리피드 인지질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한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긴 다리가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패티시드 체인이죠. 그래서 하이드로포빅한 그런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하이드로포빅한 것끼리 서로 이제 수용액 상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레이어 이중층이죠. 이중층을 형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멤브레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포는 이제 세포 멤브레인을 가지고 셀 멤브레인 이거를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가장 바깥에 있는 멤브레인을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일종의 하이드로포빅한 베리어를 만들고 있는 거죠. 뭔가 정말 장벽을 쌓는 거잖아요. 장벽을 쌓고 있어가지고 그 세포 안을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했어요? 세포질이라고 하는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그 밖에 환경하고의 어떤 장벽의 기능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멤브레인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메이저한 부분은 다 하이드로포빅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베리어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인 게 딱 플라즈마 멤브레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박테리아 뭐 이콜라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딱 요 밖에밖에 없어요. 밖에밖에 없지만 유캐리o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핵막도 있고 핵 위에도 여러 가지 소기관,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포 내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기관들도 멤브레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핵, 그렇죠? 핵이 있고, 그다음에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한국말로 이제 소포체라고 하는 ER, 그다음에 골지체, 골지 에프로토스 뭐 이런 거 소기관에 대해서는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오르가넬이라고 얘기하죠. 오르가넬, 학명을 오르가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마이토콘드리아 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 에너지 ATP를 생산하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클로로플라스트는 뭐죠? 엽록체라고 하는 엽록체. 이거는 이제 식물에만 있는 거예요. 식물에만. 그래서 위에 거는 다 모든 생물체에 있지만 유캐리ot에 있지만 이제 클로로플라스트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세포질 안에 있지만 멤브레인을 둘러싸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고 당연할 것 같지만 이 멤브레인, 인터널 멤브레인을 이루는 어떤 성분, 요 인지질의 성분하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이루는 인지질의 성분은 달라요. 서로 다른 약간 다른 컴포지션의 포스폴리피드가 이런 이제 멤브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지만 이거는 어떤 투과를 결정하는 게 바로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기능이고, 물질에 따라서 이제 이 멤브레인의 가장 성분이 약간 이제 포스폴리피드고 이런 이제 리피드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되게 지용성이다. 하이드로포빅한 거고 조그만 거는 그냥 투과할 수가 있어요, 멤브레인은. 그렇죠? 그래서 프리하게 디퓨전이 될 수 있는 그냥 농도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물질도 있고,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크고 막 이런 애들은 못 뚫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물질에 따라서 투과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고 그다음에 일렉트리컬리 뉴트럴, 주로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건 되게 잘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차지를 띠고 있지만 굉장히 그냥 폴라라트만 있고 완전 차지는 없는 거죠. CO2, O2, 워터 이런 거는 약간 폴라하긴 하지만 뭐 차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조그맣고 이런 애들은 그래도 멤브레인을 뚫고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차지를 띠고 있거나 뭐 그래서 클로라이드 이온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들어와요. 디퓨전을.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트랜스포터, 수송할 수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에 어떤 부착된 뭐 채널, 마치 우리 터널 같은 거죠. 우리 길 가다가 터널 같이 이런 게 뚫려 있어갖고 걸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트랜스포터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터, 뭐 이런 단백질이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물질을 들여보내거나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셀 타입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거의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캐리온, 프로라는 게 이제 앞이라는 거잖아요. 앞쪽에 있는 거고, 뭐 캐리온 같은 경우는 뭐 핵, 그래서 그런 거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이 있기 전에 세포다. 그래서 프로캐리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우리나라 말로는 원초적인 핵이 있기 전에 원초적인 세포에서 원핵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멤브레인이 없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 당연히 핵도 없고 안에 세포 내 소비관이 없으니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뭐 기껏해야 뭐 2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단세포 생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생명체를 세 개의 도메인으로 나누는 가장 뭐 여러분 종속과목, 강문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생물 이렇게 단계 분류 단계를 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이 도메인의 개념이거든요. 도메인. 그리고 그거를 먼저 잠깐 여기 요거를 먼저 좀 보면은 생명체를 크게 세 개의 도메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전자의 어떤 그 시퀀스를 통해서 이제 분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가 되겠는데, 종속과목 강분계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단위가 바로 이 도메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세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유캐리옷은 뭔지 알겠죠? 유캐리옷, 핵이 있는 생명체인데, 유박테리아하고 아키박테리아, 얘는 둘 다 박테리아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로캐리옷이에요.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인데 굉장히 다른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세포 생물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보면은 얘 둘은 우리 박테리아하고 인간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굉장히 진화적으로는 많이 다른, 그렇지만 원핵생물인 그런 두 가지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유박테리아인데 유박테리아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박테리아는 다 유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몸에 살고 있고 흔히 우리 토양에 살고 있고 바다에 살고 있고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이 요 유박테리아에 속합니다. 근데 아키라는 게 딱 이름이 느껴지죠. 고세균이거든요. 한국말로 고세균. 정말 지구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 아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좀 잘 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요 아키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익스트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익스트림 할로파일이 뭐였어요? 소금 엄청나게 막 그 사해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사는 소금 농도 엄청 높은 이런 데서 사는 이런 애들. 아니면 익스트림 서머파일은 뭐겠어요? 뭐 온천, 엄청 뜨거운 온천 뭐 이런 데서 사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좀 되게 정말 열악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많이 생존하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을 이제 그래서 아키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장균 이런 애들이랑은 일단 싱글셀이라는 건 똑같고 핵이 없다는 건 똑같지만 그 외의 특징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다른 도메인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그래서 프로캐리ոտ은 사실은 유박테리아하고 아키박테리아가 이제 프로캐리ոտ이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유박테리아는 커먼한 박테리아, 대장균, 뭐든지 요즘에 이런 말도 안 쓰는데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해서 광합성하는 박테리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고세균이라고 하는 아키박테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캐리옥셀은 지금 핵이 있는 거죠. 유가 진짜 뭐 이런 뜻이니까 정말 핵이 있는 그런 세포를 유캐리옥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봤지만 핵막이 있죠. 핵막이 있고 그다음에 인터널 멤브레인 아까 뭐 마이토콘드리아, 뭐 ER 이런 것들을 올가넷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유캐리오틱 셀입니다. 얘는 당연히 세포에 뭐 다른 또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프로캐리오보다 당연히 크겠죠. 크고 그다음에 여러분 세포 내 공생살 그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워낙에 그 초창기에 어떤 유캐리ոտ의 어떤 모세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사이노박테리아, 광합성을 하는 그런 세포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공생을 한 거죠. 공생을 하다가 결국은 얘가 뭐가 된 거예요? 클로로플라스트, 영동체가 돼서 뭐 식물세포가 됐고, 그다음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왔고 마이토콘드리아로 이제 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 내 공생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세포 안에는 아주 옛날에 어떤 박테리아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유캐리ot 셀은 이게 사실 박테리아 하나잖아요. 마이토콘드리아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된 거니까 유캐리ot 셀은 당연히 박테리아, 프로캐리ot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크겠죠. 그다음에 유캐리ot 중에서는 또 단세포도 있어요. 단세포 유캐리ot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효모는 아까 얘기했죠. 웨이팅 하는 얘기는 했는데 얘는 유캐리ot이에요. 그래도 핵도 다 있고 있을 거 다 있고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그린 LG 아메바 잠깐 봤었고 뭐 LG 우리 뭐 해양에 사는 그런 조류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싱글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부분 뭐 펑가이라든지 곰팡이류, 그다음 식물, 뭐 동물 이런 것들은 다세포 생물을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